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한 말, 어머님,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편지 인생극장의 윤지혜입니다. 오늘 밤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시어머니님이 보내주신 제보인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올바른 결과를 맞게 되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거예요. 방금 들으신 그 충격적인 말,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보 사연을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오늘의 반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님. 저는 올해 78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14년 전, 당시 28살이었을 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어요. 처음 아들의 여자친구를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월의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아들이 엄마,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며 전화를 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나물 반찬 8가지, 미역국, 잡채,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나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 뒤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온 그 여자의 첫인상. 키가 크고 날씬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은 정중한 것 같았는데 눈빛이 저를 완전히 훑어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어머님, 집이 정말 운치 있네요. 운치 있다는 말이 칭찬인 줄 알았는데 뒤에 이어진 말이 문제였어요. 요즘은 이런 인테리어 잘 안 하죠. 다들 모던하게 하는데. 아들이 당황하며 야, 뭔 소리야 라고 했지만 그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어머님, 농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심을 저는 느꼈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대놓고 깔보는 거였어요.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 정성을 알아주나 싶어서요. 맛보세요. 갈비찜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응? 어때? 맛있지? 요즘은 이렇게 짜게 안 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나트륨도 많고 아들이 맛있는데 뭔 소리야 라고 했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설탕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자연 단맛을 내거든요. 첫 만남에서 제 음식에 대해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요리를 해왔는데 아들도 맛있다고 해왔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제 음식 솜씨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식사 후에 아들 여자친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이 소파는 언제 사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나? 아, 그래서 좀 낡아 보이는구나. 요즘은 이런 스타일 안 써요. 그러면서 소파 쿠션을 손으로 눌러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벽지도 꽃무늬가 좀 촌스러워요. 요즘은 다들 무지나 기악 패턴 쓰거든요. 아들이, 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오빠, 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뜻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돌아서서는 어머님도 리모델링 한번 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인테리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평생 정들여 살아온 집을 한순간에 평가절하 시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여자가 간 후에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얘야, 그 아이가 좀 말이 거칠지 않니? 엄마, 요즘 애들은 솔직해요.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엄마, 예전 사람들이랑 달라요. 속마음을 숨기고 살지 않거든요. 벌써부터 여자친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아, 이 여자는 보통이 아니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40년 전 제가 예비 며느리였을 때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릴 때 얼마나 떨렸는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고, 음식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다 먹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아들의 여자친구는 첫 만남부터 이렇게 평가하고 지적하다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기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만남은 한 달 후였어요.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된 진짜 악몽이었죠.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 좋다. 언제 할 거니? 6개월 후에 하려고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데?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전세 살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전세가 왜?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친구들 시댁에서는 다 아파트 사줬는데 우리만 전세면 창피해요. 창피하다고요? 그래도 전세도 비싼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은 아니어도 최소한 3억 정도는 되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3억이라고요? 당시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이 2억 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였고요. 그런데 3억이면 대출 끼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예비 며느리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예비 며느리가 찜해둔 곳이 3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어때요, 어머님? 여기 괜찮죠? 솔직히 좋긴 했어요. 새 아파트의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하지만 제 적금을 다 털어도 1억이 부족했어요. 좋긴 한데 가격이. 어머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집값 계속 오를 거예요. 아들도 여자친구 편에서 말했어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요. 결국 제가 적금을 다 털고 친구한테서 5천만 원을 빌려서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계약하던 날 예비 며느리가 한 말이 어머님, 고마워요. 근데 이 동네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고맙다는 말보다 아쉽다는 표현이 더 컸어요. 결혼식 준비는 더 큰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님, 웨딩홀은 제가 알아볼게요. 예비 며느리가 골라온 웨딩홀은 한 번에 5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좋긴 한데 너무 비싸지 않니? 어머님,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친구들 결혼식도 다 이 정도로 해요. 우리만 초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친구들 이야기였어요. 한복도 200만 원짜리를 골랐고 메이크업도 50만 원짜리를 예약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이 200만 원이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는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한복을 입었는데 패백 준비를 하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패백상 차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비 며느리가 정중하게 물어와서 기뻤어요. 드디어 전통을 배우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그래, 좋다. 먼저 대추, 밤을 준비하고 어머님,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래요. 또 트렌드 이야기였어요.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절도 요즘은 간단하게 해요.
무릎만 꿇고 인사하는 정도로. 그건 너무.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래요. 결국 패백도 형식적으로 하게 됐어요. 결혼식 당일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패백할 때 예비 며느리가 대충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당시 98세였던 시할머니께서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며느리가 된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님도 시대에 맞춰 사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래요. 98세 시할머니께 그런 말을 하다니.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어머님이라는 호칭조차 건성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머님, 신혼여행 정말 좋았어요. 아, 그런데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신혼여행비가 많이 들어서. 이미 집도 사주고 결혼식 비용도 다 됐는데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0만 원 정도면. 500만 원을 용돈이라고 하는 며느리. 제가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그 16배가 넘는 돈을 용돈이라고 하다니. 더 큰 변화는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임산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태교에 안 좋은 말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 태교에 안 좋은 말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산후조리원은 최고급으로 보내주세요. 아기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니 2주에 500만 원이 넘었어요. 좀 더 저렴한 곳은 없을까? 어머님, 제 첫 아이인데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결국 500만 원 넘게 주고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불만이 있었나 봐요. 어머님, 여기 음식이 좀 별로예요. 다른 데로 옮길까요? 이미 돈을 다 냈는데 또 옮기자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첫 손자니까 얼마나 예쁘던지. 그런데 며느리가 병원에서 한 말이 어머님, 아기 용품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기저귀, 분유, 옷, 유모차 다 합치면 1,000만 원은 들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라고요? 요즘 아기 용품이 다 비싸요. 좋은 걸로 써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결국 또 지갑을 열었어요. 하지만 정작 손자를 보러 갈 때마다 어머님, 아기가 낮잠 자고 있어요. 어머님, 아기가 막 울었는데 진정시키려고요. 어머님, 오늘은 시간이 안 되는데 핑계를 대면서 손자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 돈으로 키우는 손자인데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었어요. 결혼 후 첫 추석은 정말 악몽이었어요.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전 15가지, 나물 10가지, 탕국, 밥. 정성을 다해서 차렸죠. 며느리는 오후 3시에 왔어요. 어머님, 차례 준비 다 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어요. 이거 좀 도와줄래? 어머님, 저는 요리 못해서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한다고요? 더 가관인 건 차례를 지낼 때였어요. 어머님, 요즘은 차례도 간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요. 시아버지 차례인데. 간소하게 하자고. 그리고 차례 후 식사 시간에.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많네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맛도 좀 짜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대놓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설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세배를 하고 제가 세뱃돈을 줄 때였어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사람이 정중하게 세배를 했어요. 고맙다.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제가 세뱃돈 봉투를 건네줬는데 며느리가 봉투를 받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다예요? 10만 원을 줬어요. 제 형편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적네요. 요즘 시대에 10만 원이요? 친구들은 다 50만 원씩 받던데.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애기 세뱃돈도 따로 주셔야죠. 애기 적금 넣어야 해서요. 생후 6개월 아기한테도 세뱃돈을 따로 달라는 거예요. 애기는 아직 어린데. 어머님, 요즘은 다 그래요. 애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5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도 고맙긴 한데 다른 시댁들에 비하면 좀 끝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 제사 때였어요. 제사 당일 아침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아버지 제사니까 퇴근하고 바로 와서 좀 도와줄래? 어머님, 저 몸이 안 좋아서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푹 쉬어.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 SNS를 보니 친구들과 맛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 친구들과는 만난 거였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얘야, 며느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친구들과 밖에서 식사했더라. 엄마, 그게 친구들이랑 밥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SNS에 사진까지 올렸어. 아, 그래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또 며느리를 감싸는 거예요. 결국 남편 제사를 혼자서 다 준비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제사에 오지 않고 아들도 늦게 와서 정말 서러웠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제가 응급실에 갔을 때였어요. 당뇨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혼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보호자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얘야,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당뇨로 쓰러졌어.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다시 전화했어요. 얘야, 아직 안 왔니?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기가 열이 나는데 어떻게 나가? 나 혼자서 어떻게 아기 봐? 당신이 가면 안 돼. 아기 열이 더 올라가면 어떡해. 그날 밤 정말 외롭고 서러웠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친구와 하는 전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손자 돌보러 간 날이었는데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야, 시어머니가 진짜 지겨워 죽겠어. 귀를 의심했어요. 늙은이가 정신만 갔어. 맨날 아프다고 난리야. 빨리 요양원이나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몰라서 답답해.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집도 되게 좋던데. 강남 아파트야. 나중에 우리가 받을 건데 미리 알아봐야겠어. 적금도 꽤 있을 거야. 평생 모았잖아.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죽기를 바라면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악독한 건 손자를 이용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손자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곧 하늘나라 갈 거래요. 5살짜리 손자가 그런 말을. 엄마가 할머니는 늙어서 쓸모없다고 했어요. 할머니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해요. 더럽다고. 할머니가 자꾸 아프면 우리가 돈 많이 내야 한다고 해요. 5살짜리 손자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더 큰 충격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때였어요. 평소보다 사용 금액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6개월 동안. 제가 쓰지 않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제가 절대 갈 일 없는 곳들이었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이 카드 사용 내역 좀 봐라.
엄마가 쓴 게 아닌데? 아들이 명세서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엄마, 이거 와이프가 어머니께서 용돈 주신다고 했는데 용돈을 준다고?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아가, 이 카드 사용 내역이 뭐니?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쓰는 게 뭐 어때서요? 가족 간에 그런 것도 따져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에서 저를 험담하고 다녔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며느리가 자네의 흉을 엄청 보고 다녀. 시어머니가 고집불통의 꼰대라고 하더라. 빨리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하던데. 그리고 치매 기미가 있다고도 하던데. 며느리가 동네방네에 다니면서 저를 모함하고 다닌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서라도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38도 열이 났어요. 혼자 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열이 나는데 해열제라도 사다 줄 수 있을까? 어머님, 저도 바빠요.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그리고 감기는 저절로 낫는 거예요. 괜히 약 먹지 마세요. 3일 동안 39도 열에 시달렸는데 안부 전화 한 번 없었어요. 더 서러웠던 건 손자 생일 잔치에서 저를 빼먹은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SNS에 올린 걸 우연히 봤는데 호텔 뷔페에서 성대하게 잔치를 한 거예요. 친정 식구들, 친구들 수십 명이 참석했는데 할머니인 저만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깜빡했다고. 깜빡할 일인가요? 할머니를. 심지어 제 신앙생활까지 간섭했어요. 어머님,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간병비도 필요하고 저희한테 부담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피곤하실 텐데. 제 신앙생활까지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새 옷을 사 입고 갔더니 어머님, 나이 생각하세요. 그런 옷은 젊은 사람이 입는 거예요. 늙은이가 튀려고 하지 마시고 나이에 맞게 사세요. 78살이면 뭘 입고 살라는 건지 제가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제일 화났던 건 50년 지기 친구 장례식 때였어요. 정말 가까웠던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마지막 길이라도 배웅하고 싶었는데 어머님, 어르신들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코로나도 있고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친구의 마지막 길을 못 배웅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한 달 전에 일어났어요. 제가 또 당뇨로 쓰러져서 입원했을 때였거든요. 의식을 잃고 3일 동안 정말 위험했어요. 깨어났을 때 며느리가 복도에서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님, 어머니가 입원해 정말 위험하신가요? 간호사가 많이 회복되셨어요. 라고 답했는데 며느리가 한 말이 그렇군요. 만약에 못 깨어나시면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하나요? 아직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장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연명치료 같은 건 가족이 결정할 수 있나요? 연명치료 중단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아들한테 한 말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귀를 기울이니까 여보,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 집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니까 팔면 꽤 될 것 같아.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에 CCTV도 설치하고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면 바로 알 수 있게. 그리고 응급 상황에는 굳이 무리한 치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무리한 치료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말은 빨리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며느리가 손자한테 한 교육을 알게 된 건 손자 입에서 직접 들었을 때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이제 많이 아파서
곧 하늘나라 갈 거래요. 할머니가 가시면 우리가 할머니 집에서 살 수 있대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빨리 나으세요라고 말하지 말래요.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5살 손자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악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며느리의 카드 도용은 더욱 악질적으로 진화했어요. 제가 입원한 틈을 타서 1,000만 원을 더 썼더라고요. 어머니 병원비라고 거짓 명목을 대면서. 알고 보니 명품 가방, 보석, 코트, 온갖 사치품을 산 거였어요. 영수증을 보니 하루에 200만 원씩 쓴 날도 있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돈인데 제가 예쁘게 써드리는 거죠. 예쁘게 써드린다고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더 악랄한 거짓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보여요. 요즘 헛소리도 하시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저희더러 같은 말을 몇 번씩 시켜요. 그리고 밤에 배회도 하시고 정말 힘들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SNS는 더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 케어하느라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매일 병원 모시고 다니는 며느리의 하루.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힘들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없어져요. 마치 자신이 희생양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힘내세요. 같은 동정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며느리 친구들한테는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에 10번씩 전화해서 부려먹어요. 시장도 따라가 달라고 하고 병원도 따라가 달라고 하고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어요. 빨리 요양원이나 가셨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언제 하루에 10번씩 전화했나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한 세뇌는 더 심각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기억도 잘 안 나시는 것 같아. 어제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 전문의한테 한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치매 전문 병원까지 알아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 친구를 통해 들은 건데.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병원 좀 알아봤어. 조기에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양원도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아. 저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법무사까지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상속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며 제 재산 목록까지 작성해 놨다는 거예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상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적금, 보험, 모든 걸 조사해 놨더라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며느리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약통을 보니 알약이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먹던 당뇨약과 색깔이 달랐어요. 약국에 문의해 보니 완전히 다른 약이었어요. 혈압약이었는데 당뇨 환자가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약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약을 바꿔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이 병실에 아들도 없고 간병인도 없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집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시고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제 집까지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어머님, 정말 솔직히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시어머니한테 언제 죽을 거냐고 묻는 며느리.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미리 준비할 것도 있고, 손자 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어머님, 재산 정리도 복잡할 것 같은데 미리 알아둬야겠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이제 삶의 질도 떨어지시잖아요. 매일 아프시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차라리 편안하게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힘들고 손자도 할머니 아픈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제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지내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주말마다 면회 갈게요. 주말마다 면회를 온다고요? 지금도 명절에만 오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며느리의 몰락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며느리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모모 씨 시어머니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모모 회사 인사팀입니다. 며느리 회사에서 왜 저한테 전화를? 혹시 며느리분이 최근에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왜요?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회사를 자주 빠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병원 기록과 다르더라고요. 며느리가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연락드린 건데요. 무슨 문제인가요? 며느리분이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을 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라고 하면서 백화점에서 결제를 했더라고요.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명품 가방, 화장품, 의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며느리가 회사 돈까지 훔쳐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사부인? 네, 안녕하세요. 사부인. 정말 죄송한데 저희 딸이 또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또 거짓말이라고요? 시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갔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돈을 속여서 빼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뭔가요? 저희 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 남자한테 시어머님 돈으로 선물을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딸을 며느리의 거짓말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 며느리가 맨날 힘들다고 했구나. 우리가 내 흉 들었을 때 이상하다 싶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였네. 며느리가 너를 치매 환자라고 했는데 어디 치매 환자 같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며느리의 SNS도 문제가 됐어요. 누군가가 며느리 글들을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 수준 보세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댓글들이 며느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봐. 시어머니한테 언제 죽냐고 물었다고? 정말 악마네.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해. 이런 며느리 때문에 다른 며느리들까지 욕먹어? 아들도 회사에서 창피를 당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과 횡령 사건이 소문나면서 내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었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한다며? 정말 충격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 아들이 회사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아들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속았어요. 와이프가 엄마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바람 피우던 남자가 며느리를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이 여자가 거짓말쟁이에요. 시어머니 돈을 훔쳐서 저한테 선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죽으면 유산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저한테 곧 돈 많이 생길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바람 상대가 며느리의 모든 계획을 폭로한 거였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의 과거까지 다 드러났어요. 결혼 전에도 사기를 여러 번 쳤던 거예요. 학력도 속였고 경력도 속였고 심지어 빚도 2천만 원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숨기고 결혼한 거였어요. 전 남자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요. 저한테도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결혼도 돈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나를 완전히 속인 거네? 바람에, 사기에, 횡령까지? 우리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아? 결혼할 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아들이 이혼을 선언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아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은 아이 키울 자격이 없어. 며느리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너 때문에 우리까지 창피해.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한테는 착한 척 했구나. 우리가 그 돈으로 밥 먹고 선물 받은 거였어? 정말 역겨워. 친구 끊자.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됐어요. 법인카드 횡령, 무단결근, 거짓 보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 먹칠했다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어요. 3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사받게 됐어요. 제 카드 도용, 회사 법인카드 횡령, 친정에서 사기, 여러 가지 죄목으로 조사받게 된 거예요. 변호사비도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써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바람 상대, 회사 동료, 친정 부모, 동네 사람들. 모두가 며느리의 거짓말과 사기 행각을 증언했어요. 동네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다니. 우리 동네 망신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았다니. 며느리가 길을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됐어요. 며느리 친정에서도 완전히 쫓겨났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우리 얼굴에 먹칠했어. 당분간 집에 오지 마. 이웃들 보기 창피해. 너 때문에 우리까지 손가락질 받아. 친정 부모님마저 며느리를 포기한 거예요. 재판 결과 며느리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카드 도용, 횡령, 사기, 여러 죄목으로 2년 6개월 실형. 법정에서 옛 며느리가 한 마지막 말이 어머님이 저주를 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는 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악독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감옥에서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수감자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 한 년이 여기 왔네. 언제 죽을 거냐고 물었다며? 너 진짜 악마구나. 너 같은 년 때문에 며느리들 욕먹어. 감옥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집단 폭행까지 당해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져서 감옥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다고 해요. 아무도 면회오지 않았대요. 옛 며느리의 바람 상대도 완전히 망했어요. 옛 며느리와 관련해서 직장에서 해고됐고 부인한테도 이혼당하고 유부녀 꼬신 더러운 놈이라며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이들 양육권도 뺏겼대요. 옛 며느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망한 거예요. 한편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이 저한테 매일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옛 와이프 말만 믿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만 믿고 살겠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손자도 이제 저를 정말 따라요. 현재 19살 대학생이 된 손자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예전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한테 못되게 했어요. 며느리가 손자한테 한 나쁜 교육이 다 사라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저한테 사과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 말만 믿고 오해했네요. 그런 악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평안하게 사세요. 모든 사람이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아들은 1년 후에 새로운 여자와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하고 효성스러운 분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달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중하고 겸손한 인사였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요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이렇게 맛있게 해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 느껴졌어요. 새 며느리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 이전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줬어요. 아침마다 안부 전화하고 일주일에 2번씩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명절 때는 차례에 음식도 같이 만들고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새 며느리가 둘째까지 낳았어요. 이번에는 손녀예요.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님, 손녀 이름 지어주세요. 새 며느리가 저한테 이름까지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는 손자 2, 손녀 하나를 두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2년 6개월 후 옛 며느리가 출소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몸도 감옥에서 맞아서 성한 곳이 없고 결국 쪽방에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전과자에다가 악명이 높아서 아무도 안 써줬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 한 여자라는 소문이 돌아서 편의점 알바조차 구하기 어려웠어요. 옛 며느리가 다시 저한테 빌려왔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새고 감옥에서 맞은 후유증으로 다리도 절뚝거리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절대 안 돼. 너를 용서할 생각 없어. 네가 나한테 언제 죽을 거냐고 물었던 걸 잊었어? 손자한테도 할머니는 곧 죽을 거라고 했잖아. 너는 더 이상 이 집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6년이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옛 며느리가 쪽방에서 혼자 죽은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아서 한 달 만에 발견됐대요. 병도 많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다고. 정말 비참한 최후였어요. 장례식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는 우리와 상관없다며 외면했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결국 구청에서 무연고자 장례로 치렀다고 해요. 지금 저는 진짜 자유롭고 행복해요. 새 며느리는 저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셔줘요. 어머님 덕분에 이 모든 행복이 가능했어요. 손자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새 며느리가 셋째까지 낳아서 손자 2, 손녀 하나를 두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현재 78세인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억울한 시어머니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미는 이야기였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올바른 결과를 맞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언제 죽을 거냐고 물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옛 며느리의 운명은 정해진 거였어요. 하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진정한 효와 가족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중요한 거죠. 새로운 며느리가 보여준 것처럼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과 말들이 언젠가는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와요. 이 이야기의 시어머니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 분명히 행복한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반편지 인생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